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합창해서 입을 맞추어서 저를 허들떴는 것을 방어하기도 참 힘이 듭니다.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주간 브리핑을 녹음하는 오늘은 5월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7주기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바랐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그 길이 가로막혀 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곳은 평화로운가요? 당신의 바람이었던 한반도 평화를 응원해 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벌써 7년이죠. 7년 전에 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정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그 노란 리본 국화의 행렬과 국민들의 이제 눈물의 그런 추모가 어찌 보면 7년 전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움과 눈물 속에서 떠나버렸던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뭐 생전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가 또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노짱, 그죠? 우리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출소하고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들으면서 사실 더 놀랐고 그랬고, 감옥에 있는데 아침에 2009년 그 당일에 신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문을 교문과에 들렸다가 좀 늦게 나오잖아요. 한 10시 11시.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항의하고 문의를 했는데도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후부터인가 면회, 오전에 면회도 안 됐어요. 다 스톱된 거죠. 교도 행정이. 오후인가 해서 사람들이 면회 갔다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그게 벌써 7년이구나. 참 이렇게 사회가 7년 동안 이런 꼬라지로 되는 걸 너무 보기 싫어서 가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봉화 또 가시는 분들 SNS에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대통령 먼저 가셨지만 대통령이 이루자고 했던 그런 꿈, 민주주의, 시민의 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남은 사람들이 많이 또 따르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음이 좀 무거운 하루였는데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생전의 염원을 이어 조선일보와 저들을 신랄하게 한번 까봅시다. 저희가 복수를 하죠. 네, 우리 좋습니다. 우리 또 노무현 대통령 보고 계실 텐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나저나 우리 순결난 진님 지난주에 진님 되셨어요. 왜요? 선의 남자 진님 지난주에 진님 되셨는데요. 그래 저는 지난번에 손님이 진의 남자 막 선의 남자 진 이러길래 원래 라반특에 진님이 저기 있죠. 그 여성 진행분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헷갈린 거예요 저는. 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시즌 2 청취율이 올라가야 이제 진의 남자 선이 되겠죠. 그거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진님 영화 상영 위해서 불안한 외출 상영 위해서 방위를 하셨었잖아요. 네, 잘 다녀오셨나요? 뭐 해외는 다 그냥 일상적으로 다니는 거니까 뭐 큰 일은 아니었죠. 아니 근데 선물 사오라 그랬더니 일본에서 선물 안 사오고 어디서 이 초코파이를 사오신 거죠? 여행을 간 게 아니니까. 아니, 사사로운. 제가 사사롭게 부탁드린 선물도 안 초콜릿? 사오고. 초코파이 가져왔잖아요. 초콜릿 대신 초코파이를 가져오신 우리 진님.
어디 다녀오셨죠? 몇 군데 다녀오신 것 같은데. 첫날은 가서 이제 교토에 가서 상영회를 했습니다. 이때 한 100여 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상영을 하고 그리고 둘째 날은 오사카에 갔는데 오사카는 한 150여 분, 200여 분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대시를 하나 더 했어요. 상영관 대시를 하나 더 해갖고 급하게 했는데 여기는 또 특이한 건 일본 분들이 또 많이 오셨어요. 한 40%는 일본 분들. 영어 네. 일어 아니, 자막이 근데 있어요? 일어 자막이 있어요. 그걸 번역을 다 해가지고. 네네. 근데 동포 분들도 예. 영화를 볼 때는 일어 자막이 편하신 거죠. 2세, 3세 분들이 네, 계시니까. 2세, 3세 분들은 그러시겠네. 우리말을 좀 하시더라도 생각은 또 일본어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예, 그리고 그래서 또 영화 남자 주인공이 발음이 좀 후져. 뭐 그러고 다음날 유명한 이제 작년 무한도전 나와서 유명해졌죠. 우토로 마을. 교토의 우토로 마을 여기 세 군데서 상영을 했습니다. 보시고 나서 그 동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상영회들에 비해서 또 훨씬 좀 격하게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면서 미안해하시고 한국에서 아직도 이렇게 어렵게 통일을 위해서 민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게 잘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하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너무 미안해하시고 하니까 거꾸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방금 일본어 얘기하셨는데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요즘은 일본에 우리 학교 있잖아요. 예. 그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지금 저고리를 안 입고 등하교를 안 입고 한대요. 너무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만 입고 뭐 그런 사회에서 그 우리말을 아직도 배우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게 참 너무 오히려 고맙고 제가 이분들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말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걸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전 일본어 아리가또 고자이와스 그리고 고자이마스. 뭐 왜 그러세요? 예, 그런 거 한 두세 개 외에는 신경도 안 쓰고 갔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죄송하더라고요. 기본적 소통을 위한 저도 나름의 노력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학교 역사를 안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좀 더 저도 제일 동포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이런 반성도 많이 냈고 우토로 마을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 사회도 많이 알려져서 갔는데 아직도 그 토지 문제 관련해서 이제 싸움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원래 우토로 마을에 한 3분의 1 정도는 매입을 했어요. 모금을 한국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일본에서도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징용을 끌고 간 거잖아요. 끌고 갔다가 그 옆에 보면 일본 자위대 부대가 있거든요. 부대 지대가 한 10m, 20m 높아요. 우토로 마을의 땅을 파서 자위대 기지를 만든 거예요. 그 땅이 지대가 낮아진 데에 그 땅을 파고 기지를 만든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땅을 판 그 지대에 그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게 우토로 마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대가 낮으니까 딴 데보다 땅을 파놓으니까 막 비가 많이 오면 지금도 막 많이 오면 뭐 마을에 침수가 심하게 돼요. 뭐 방으로도 물이 들어오고 진짜 웃긴 게 지금 2016년인데 그 바로 옆에 개울 하나 사이에 두고 일본 마을이 있거든요. 일본인 마을에서 그 개울까지 하수구가 쭉 이어져요. 근데 그 개울에서 하수구가 끊겨요. 그리고 개울로 물이 들어가죠. 그 우토로 마을엔 하수 처리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하수 처리가 그러니까 비가 오면 넘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제일 동포들 이런 현실을 잘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뭐 얘기가 좀 길긴 한데 특히나 이제 젊은 우리 10대, 20대들이 우리말을 막 배우려고 노력을 엄청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 통일 운동을 하는 마음이 좀 돌아봐지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통일 운동을 하는가, 이게 뭐 이념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통일 운동이라는 게 이렇게 분단 때문에 그리고 예속의 역사 때문에 막 헤어져 사는, 강제로 이 사람들이 다시 정상화되고 다시 권리를 찾고 다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참 우리말, 우리 정신을, 우리 민족 정신을 쥐고 있는 동포들 보면서 다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거 동포 사회 분위기는 좀 어떻던가요? 동포 사회 분위기는 많이 어렵죠. 일본 사회가 지금 2000년 중반기 들어서 제특회라고 아시죠? 우리 뭐 이번 주 어버이 연합 서북 그 청년단 얘기 나갈 텐데 일본에도 그런 구구 단체 있어요. 행동부대 제특회라고. 제일 동포들의 특권을 다 빼앗아내자. 특권이 아니라 제일 동포들 세금은 똑같이 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랑. 근데 혜택은 외국인 취급을 하면서 혜택을 계속 축소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본이 우경화되면서. 그런 게 일본 동포 사회를 좀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저고리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게 곳곳에서 우토로 마을 이런 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네,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책임감 많이 느끼고 오시고. 네. 그래서 여행 안 했습니다. 네,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여행할 시간이 없으셨겠죠. 네. 짧게 갔다 선물 왔으니까.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네. 아, 네. 아무튼 건강하게 잘 다녀오셔서 다행이고요. 제가 좀 뭘 느꼈는지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따로 물어보진 네.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분들이 오사카 상영회 때 수십 분이 오셨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도 보시고 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데 한국 사회에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영화를 보니까 많이 있는데 같이 손잡고 이 일본과 한국의 우경화 이런 거 같이 연대해서 막아내자 이런 분들 보고 하니까 일본 하면 우리가 일본 놈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일본에도 그런 좀 그쵸. 양심적이고 평화를 지향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 하면서 오히려 일본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네. 요새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어느 나라를 얘기할 때는 그 나라 행정부를 대표성을 띠니까 행정부를 중심으로 그 나라를 평가를 하게 돼요. 미국 그러면 다 오바마 생각하잖아요. 일본 그러면 아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입장 바꾸면 일본 사람들은 대한민국 이러면 박근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부끄럽네요, 갑자기. 대한민국에 우리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똑같은 반응이 오지 그렇죠. 않겠어요? 네. 아, 일본 사회도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하고 염려하고 민주를 갈망하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있더라. 이거를 일본에 갔다 오면 아는 거잖아요. 일본에 안 가면 몰라요, 그죠? 잘.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보면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을 볼 때 전부 다 대한민국 완전 어버이 연합 같은 다 개 또라이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제가 불안한 외출로 국위 선양을 하고 온 거네요. 국위 선양하셨네요. 한국에 네. 박근혜만 있지 않다. 네. 우리 국위 선양하고 돌아온 순결남 진님과 우리 각 박사님 모시고 오늘 라디오 반민특위 주간 브리핑 본격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대화를 거부한 정부 대신 민간이 나섰다는 주제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북한에서는 제7차 조선노동당 당대회가 있었죠. 이 당대회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5월 20일에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공개 서한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서 화답을 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개 서한 발표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국방부가 대답을 하긴 했는데요.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보육을 자처하고 비핵화를 거부한 상태에서 남북 군사회담 제의는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죠.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대화했네? 대화를 거부했죠. 아니 북한이 화답해라 하니까 화답했지 안 한다라고. 대화한 거 아니에요? 그랬네요. 네, 대화했잖아 이거. 네. 청와대 가면 조인트 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북한이 대화 제의했잖아요. 우리가 올해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그죠?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북한의 2016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왜 작년 10월 말에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를 공고를 했으니까 아 북한은 당대회 하네? 그러면 그때 전반적으로 그런 뉘앙스 있었어요. 당대회 하니까 국제관계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경제 교류,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그러면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야 북한이 그래도 미국이랑 뭐 어떻게 마찰을 일으키겠느냐. 핵실험이나 인공위성 쏘고 그런 건 안 하겠네. 주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막 전혀 다른 그런 이 입장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번 당대회 북한이 이번 7차 당대회를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는 데 대한 것이고 사실상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가장 추구하는 부분이 뭐죠? 한반도에서 우리의 이 이익과 그리고 우리의 지향을 다른 큰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켜내는데 당대회에 이제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면 이제 역으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돈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북한 당대회네 돈 벌겠네 돈 벌려면은 핵실험 안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건데 북한 사람들의 입장은 돈 버는 게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지위를 획득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이제 지향을 인정받는 거 그거를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져 버린 것이죠. 어쨌거나 올 상반기에 상당히 좀 이 긴장 국면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 긴장 국면은 사실 우리 남북 국민들이 모두 다 바라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 7주기 이야기했습니다만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이 우리 7천만 결의의 지향이 아니냐. 저는 청와대도 지금 출구 전략을 연락에 지금 막 모색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올 초에 개성공단 폐쇄되고 계속 남북 관계가 극단적으로 긴장 국면이었잖아요. 그 국민들도 노심초사하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근데 북한이 대화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 좀 한 하루 이틀이라도 전 고심을 할 줄 알았어요. 생각하는 척이라도 네, 너무 긴장돼 있었으니까 국면이. 그러면 북한에서 대화 제의했다가 남쪽 언론들이나 각계가 관심을 엄청 가졌잖아요. 좀 전환 국면이 마련되나 했는데 며칠이 뭐 단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 만에 일축해버렸죠. 진정성 없다. 남남 갈등 뭐 조장용이다. 근데 평화 공세다. 이런 표현하는데 전 이럴 때는 북한 의견에 동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한국 정부도 평화 공세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평화 공세, 대화 공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를 제재 일변으로 계속 갈 수도 없는 거고 제재를 더 할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무력으로 뭐 평양을 점령하고 이런 뭐 소설 같은 얘기를 자꾸 할 게 아니라 뭔가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 공세를 오히려 자기가 먼저 나서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대화하자는 얘기를 이렇게 단번에 일축하는 게 말이 되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하는 것 같아요. 전략도 없어요. 대화를 제시하면서 좋다 대화하자.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가지고 그동안 명세서 뭐 손익 계산서 전부 다 갖다 놓고 북한 이거 봐라 우리 지금 이렇게 손해봤다 어쩔 거냐 따질 거 따지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화 자체를 안 해. 대화 자체를 안 한다는 거는 평화 공세조차도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 전략적 인내하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 박근혜 정부 남북 관계 출구는 저는 어디일까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잖아요 많이들. 아니 이거는 이런 일이 진짜 있을 보수 때마다. 진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출구를 찾으려고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구를 찾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불안은 안중에도 없고. 아니 지금 저는 북한이 핵무기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우리 대한민국 정부 우리 대화 좀 합시다 하면서 핵무기 안 만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대화 안 할 거냐고 지금 하면서 지금 어쩔 거냐고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북한의 핵 보유가 점점점 기정사실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국제 관계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돼 버린다면 우리 보수 진영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하물며 박정희도 72년에
중앙정보부장 이유라기를 평양에 보냈잖아요. 그죠. 결말이 잘 나진 않았지만. 맞네. 자기 아버지도 뭐 밀사를 보내고 하잖아요. 더한 정권입니다. 더한 정권. 너무 지금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너무 불안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뭐 요즘은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탈북자들이 삐라를 좀 덜 뿌립니다만 봄에는 굉장히 삐라를 많이 뿌리거든요. 겨울하고 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너무 늘 걱정이 많이 되고 또 접경 지역에 살다 보니까 좀 사이렌만 울려도 걱정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는 안중에 없고 그래서인지 이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민간이 좀 나섰습니다. 바로 그 6.15 공동위원회인데요. 이 6.15 공동위원회가 어떤 곳이죠, 박 박사님? 6.15 공동위원회는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북 공동선언에 채택이 되고 대결의 남북 관계를 화해 협력의 관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전환해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민족, 그 남과 북과 해외 있는 우리 전체 민족이 함께 모여서 나라의 통일 문제를 공동으로 한번 추진해 나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좀 어찌 보면 가장 폭넓은 연대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000개가 넘더라고요. 네. 소속 단체들. 그죠. 네. 우리 민족이 사실상 한국 사람치고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되고 하잖아요. 이게 뭐 어쨌든지 간에 새누리당도 그 6.15 남측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폭넓은 형태의 연대 단체. 그래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그리고 해외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이렇게 3자를 두고 있고 2005년도에 처음에 결성이 됐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전반적인 상황에서 14선언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도 6.15 공동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민간 진영에서 이를테면은 뭐 공동행사 있지 않습니까? 남북 공동행사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라든가 합의 이게 공동행사가 세부 항목별로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뭐 남북 공동으로 사전을 만드는 모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말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이제 민속에 대한 문제라든가 음악 예술에 대한 측면 그리고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코리아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채용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영역에까지도 포괄을 하면서 남북의 동질성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이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있었죠. 그런 단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런 역할을 해온 6.15 공동위의 북측 공동위원장이 만남을 제안을 했고 6.15 남측위원회가 민간 교류 재개의 계기로 보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지난 5월 20일, 21일 양일간 중국의 선양에서 6.15 공동위원회 남북회 위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회의를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남측에서 대표단이 정부에 이제 대북 접촉 신청을 냈는데 이를 불허했습니다. 근데 이 남북 교류 협력법이 이게 북한 주민 접촉을 하려면 제3국에서 그 신고제거든요. 네. 그 사전 신고제도 있고 사후 신고제도 있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불허를 했는지. 네, 근데 이 대북 접촉 신청을 했을 때 이 남북 교류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밝힌 불허 사유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 교류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아까 대화 거부한 거랑 똑같은 이유죠. 앵무새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좀 이거를 불허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비핵화에 대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뭐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걸로 이제 간주하고 어떠한 민간 교류도 안 된다는 건가요? 민간 교류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정부끼리 대화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거의 지금.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교류 반대에 해당하는 CVID 교류 반대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이제 불법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남북 교류 협력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이 정상화해 나가는 게 원래 정상적인 수순 아닌가요? 한반도 정세에서 남북 관계에서. 그런데 사실상 6.15 공동위원회가 지난 기간에 뭐 행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동행사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던 그런 이제 단체 세력들이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정부 측 통일부 측과 6.15 남측위원회 간에 일정한 그런 뭐죠 이 통로도 있지 않습니까? 논의의 통로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6.15 공동위원회의 모임조차도 불허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북한과는 완전히 등을 돌리겠다라는 식의 선언인 거잖아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이건 거의 뭐 국가보안법을 이제 해외로까지 적용하는. 근데 민간 교류가 필요한 것 자체가 정부와 정부, 남북 간의 정부 간의 이제 그 관의 만남이나 교류 같은 경우는 뭐 국제 문제나 정치 문제나 이럴 그때그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와 상관없이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통일 문제를 푸는 데서나 뭐 필요하다 해서 남북 교류 협력법 이런 것도 만들어진 건데 원천적으로 이러니까 또 지금 남북 관계가 이러니까 만나지 마라. 이래 버리면 법을 만든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그러니까요. 만드는 그렇죠. 거다. 아 그래도 다행히 이제 6.15 공동위원회 남측 그 대표단들이 이런 통일부의 방해 나중에 이제 과태료 이런 게 좀 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무릅쓰고 그 중국 심양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북 해외 대표단이 만났고 아 기쁜 소식이 네. 들려왔습니다. 기쁜 소식이 들렸죠. 오는 6월 15일 16돌 민족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열겠다. 아 이건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2월에 개성공단에서부터 딱 남북관계가 꽉 막혀버렸잖아요. 네. 다시 다시 여기서부터 열어내자. 그리고 북에서 한 번 했으니까 8.15는 남에서 하자 해서 이제 8.15 71돌 민족공동행사 서울에서 같이 하자. 아, 이 두 행사 너무 가슴이 뜁니다. 네. 아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선 해 공동행사 한 번 열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열리고 있거든요. 민간 행사가. 이 두 행사 각계 지금 뭐 기대나 관심이 매우 큰 걸로 알고 아니 있습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는 그러면 6.15 공동의 사람들을 업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어줘야죠. 아니 지금 지난 2월 때로 어떻게 했어요? 개성공단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시켜가지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지금. 그 개성공단 입은 피해가 얼마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재 지금 뭐 하는 거냐? 개성공단 사업자들만 제재하고 있고 그냥 발등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아니 6.15 공동위 분들이 가셔가지고 개성에서 6.15 행사를 연다고 하면 대통령이 싼 똥을 우리 민간이 네, 치우는 민간이 치우는 네.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 공동행사 개최 이외에도 또 공동보도문 통해서 우리 남북의 노동자들이 계속 통일축구대회 열어왔었거든요. 이 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연대와 통일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또 노력하기로 했었고 예전에는 학생들도 따로 행사를 했었고 뭐 여성들도 행사를 따로 했었고 이런 연대와 통일행사 계속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기로 했고 또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건 사실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강제징용 등의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제약에 대해 사죄 배상 등의 노력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박근혜 정부가 안 하는 거를 민간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안 하니까 민간이 나선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정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시나? 개성공단 폐쇄, 민간 교류 불역, 그리고 군사적 긴장 조성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굴욕 합의 이거 전부 다 박근혜 정부가 저지르는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이게 민간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해 나가다가 언제나 또 민간이 만났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잘 되라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민사소송도 걸릴 수 있고 또 뭐 술 먹다가 또 싸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민간에서 뭔가 마찰이 나타나면 원래가 그때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율해주고 그러니까 해외에 영상관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민간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네. 정부가 앞에 나서 가지고 북한 안 되고 막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외로 돌아다니면서도 대북 제재해야 된다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남북 관계에다가 못질만 하고 있으니까 와 민간이 보다 더 이상 참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뽑아보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과태료를 때려버린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한 거네 진짜. 아니 뭐 5월 중순부터 지금 5월 초죠 사실 5월 초
북한에서 이제 그 조선노동당 당대회 통해서 그 대화 제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5월 중순부터 북한의 이제 정부 정당 단체들이 공동 성명 내서 남쪽에 이제 대화를 제의하고 그 다음에 뭐 국방위원회에서도 공개 서한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도 그저께죠 인민무력부에서도 통지문을 보내고 어저께는 또 당 중앙위 김기남 부위원장이 네, 맞아요. 이제 담화까지 발표를 하고 거의 매일 남쪽의 대화 공세, 평화 공세를 하고 있죠. 근데 남쪽은 또 매일 이거를 적극 방어를 하고 있죠. 하지 않는다. 결국은 또 아까 곽 박사 얘기했던 답답한 면 똑같이 결국은 이 민간 교류도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애두른 표현이지만 그 정부에서는 이거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지금 남쪽 정부의 그 대응이. 우리 정부가 안 하는 일, 못 하는 일, 저질러 놓고 똥 싸는 일 이런 걸 민간이 나서는데 검토조차 안 하고 이게 너무 한심한 따름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좀 평화와 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더 높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내려면 다가오는 6.15에 개성에서 민족공동회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서야겠네요. 네, 열심히 나서야죠. 우리 민족공동행사를 이렇게 정말 어디 한 군데 모여서 분산 개최 안 하고 한 군데 모여서 한 지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아까 우리 곽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개성이 지금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곳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개성은 현실적으로 가기도 편하잖아요. 육로로 다 돼 있으니까. 서울에서 한 2시간이면 가지 않나요? 아니, 비행기 타고 갈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트럼프가 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자기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찌됐든 러시아, 중국, 뭐 일본, 미국 해가지고는 약간의 국면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 혹시 바뀌는 거 아니야 하는 기미가 좀 기미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전 이거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특이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뉴스에 가장 부각되는 해외 순방이 원래는 이란 갔잖아요. 이번엔 또 어디 갑니까? 우간다를 가요. 근데 두 나라의 공통점을 찾아봐라 하면 하나가 뭐예요? 유명한 친북 국가예요. 네. 두 나라가. 그래서 뭔가 내심 뭔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출구 전략을 고심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조금 가져는 봅니다. 근데 이제 고심과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네. 이란도 그렇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 출구 전략을 저는 민간 교류는 막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이전에 민주정부라고 하는 10년 동안도 민간 교류의 주도성은 오히려 제어하는 방향이었잖아요. 관이 나서려고 하고 하물며 이런 보수 정부 치하에서는 더 심하리라고 보고. 지금 나서지도 않으면서. 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얘기하셨던 대로 그 6.15 공동의를 앞장에 세워서 민간 교류는 드팀 없이 개성 행사 성사 8.15 서울 행사 성사를 위해서 민간에 살 준비들은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제외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6.15 16돌 민족공동행사 개성에서 그리고 8.15 71돌 민족공동행사 서울에서 꼭 치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라완특도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에 대한 청취자 의견 또는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여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의견 주실 곳은 radiobanmin 숫자 2 라디오 반민 2 gmail.com입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시즌2의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우리 시대 독립군 라디오 반민특위에 독립군 자금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국민은행 762-302-04-172416 국민은행 762-302-04-172416 안승의 라디오 반민특위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표정 관리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네. 표정은 뭐 그대로던데. 근데
보톡스를 많이 맞아가지고 아 이런 얘기 또 고발당하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지금 요즘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반대입니다. 보톡스. 아니, 왜요? 아니 고발당할까봐. 아 고발당할까봐. 아 진짜. 아 그러면 다시 정정 보도하세요. 정정 보도하겠습니다. 요즘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지 보톡스를 맞은 것이라 확신할 수는 전혀 없는 거라고. 보톡스 얘기 그만합시다. 예, 아무튼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가 지난 5월 19일에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 등 100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특히 청문회 개최의 문턱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벼락치기 했네요. 네. 국회가. 네, 벼락치기로 숙제를 확 했죠. 근데 이 상임위에서 법률안 이외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이전에는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려면 여야가 좀 합의를 했었어야 돼요. 중요한 안건에 대한 여야가 이게 중요한 안건인지 아닌지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본회의에서 청문회 실시안이 좀 통과가 돼야지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이제 이 청문회 문턱을 좀 낮춰서 좀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이 법안 통과로 우리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나 어버이연합 게이트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고 그래서 이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이라면서 매우 극렬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법안인가요? 네, 그런가 봐요. 다행입니다. 네. 애국하는 법안. 아, 천만 다행입니다. 아, 적어도 그 우리 지금 행정부 임기 안에는 마비를 시켜놔도 지금보다 나쁠 리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국가가 돌아가는 거 적어도 대한민국이 민주국 국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쵸. 입법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야 나라가 정상이 돼요. 지금 왜 이렇게 됐어요? 입법이 죽고 사법도 죽고 행정부가 정권을 가지니까 행정부가 지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부가 마비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입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론에 대한 대응 능력이 형성되는 게 기본적으로 청문회잖아요. 아니 사실 미국을 봐요. 그 사람도 맨날 미국은 말이야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그 얘기 해봅시다. 아, 전 아직도 네. 몇 주가 지났는데 그런 사람을 아직 못 찾아봤어요. 진짜 범주에 없어서 그래요. 범주에 저기 좀 이 사회의 기득권에 해당되는 쪽으로 가면 네. 대화 중에도 뭐 영어가 막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 가면 특히나 이제 뭐 외교통상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나와요. 바로 미국은 말이야 네. 이렇게. 미국은 말이야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청문회 거의 청문회 이어진다고 계속 합리적 보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지.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후진 정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제가 어디서 보니까 미국은 하루에도 몇 건씩 청문회가 있대요. 상임위별로. 아 그렇다니까요. 미국은요. 아니 그럼 미국은 문 닫아야 되겠네요. 청문 행정부 문 다 닫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제일 있네. 아 그런 건가? 근데 아무튼 이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의장이 이제 하반기 국회의장, 상반기 하반기 있잖아요. 정의화 의장이 이제 하반기 국회의장이 되면서 의장의 직속 기관인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국회 개혁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런 안을 내오라고 하니까 이 자문위원회에서 이 안을 내온 거예요. 청문회가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이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이제 정의화 의장이 대표 발의를 하면서 당연히 새누리당 의원총회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아무도 반대를 없었대요.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국회법 파동으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원유철 체제가 되면서 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이춘석 의원이 최근 인터뷰한 걸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 직후에 조혜진 그 당시 원내수석 부대표랑 얘기할 때 우리가 발의한 거니까 이건 마무리 짓자라고 해가지고 법사위원회까지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새누리당의 원내 지도부가 원유철, 조원진 체제로 바뀌면서 이 개정안에 막 반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친박으로 네.
바뀌면서 반대한 거나요? 그럼 청와대가 반대한 거나요? 네,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새누리당이 이 이제 본회의가 있던 마지막 본회의가 있던 그날 당일에 의원들한테 원내대표 명의로 당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으니 부결시켜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를 보면 유승민, 조혜진 등의 새누리당 탈당한 의원 그리고 이병석, 정병국, 이종훈 등 대표적인 비박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 청문회 활성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요즘 새누리당 보면 친박계가 거의 밀려나 버렸잖아요. 사실 뭐 조선일보가 얘기했듯이 이번 4.13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거의 뭐 그런 총선이 돼버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작살나 버렸는데 친박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친박계가 계속적으로 이 새누리당 문제에다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비상대책위원회도 난리 나고 그렇죠. 혁신위원회도 무산되고 그래서 비박계와 친박계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회법 통과된 거 새누리당 표 관리가 안 됐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향후 전국에서 파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보통 총선이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대로 친박계가 약간 도의상 형식적으로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약간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 회의들 무산시키고 버텨내는 거 보면 그럴 뉴스가 없다. 남은 임기도 이게 전공법으로 가지 않겠나. 이게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고 대선 주자들이 부상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시도 이 고삐를 늦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총선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지고 한 서너 달 우리가 한번 바통을 줘볼까? 바통을 주는 순간 대선 주자 프레임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내년에 바로 대선인데. 줘야 되는 거죠. 이 새누리당이 상황이면 놔야 되는데 놓고 안전한 호텔을 해야 되는데 저럴 땐 죽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제. 아니 지금 새누리당에 부각되고 있는 대선 후보는 사실상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풀보단 악플이 낫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싸워가지고 싸우는 걸로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네. 요즘은 거의 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뭐 이런 태도로 지금 친박계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뭐죠 이 전국회의 뭐 이런 거를 무산시키는데 사실 이 회의에 뭐 대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꼭 와라 독려하지 않으면 자기 자의 가지고 막 열심히 와가지고 막 반대하고 이러기는 좀 힘들잖아요. 저는 이런데 다들 지금 이 사태들이 전부 다 청와대 입김이 좀 작용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법안이 어쨌든 이 청와대 입김에도 통과는 됐지만 이게 또 제2의 국회법 파동이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청와대는 굉장히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거부권 행사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24일 국무회의 이전에 법안을 정부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그래서 이 법안이 이송되면 보름 안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던가 법안 공포를 하던가 아니면 제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지난 유승민 원내대표 때와 같이 세월호 시행령 때와 같이 다시 이제 법안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9대 국회 임기는 29일 날 끝나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뭐 절대 이거 나 청문회 싫다는 거네. 이거 하면은 행정부 마비돼서 우리 일할 수 없다 이런 거야. 청와대 입장이 뭐예요? 이번 4.13 총선에서 작살나고 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국민과 소통을 넓혀 나가겠다며. 그러면 대국민 담화는 할 수 있는데 청문회는 못 한다는 거요? 그게 무슨 소통이요 그게? 청문회에서 답변할 내용은 수첩에 없어서. 네, 설마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염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근데 요 며칠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간을 보다가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전망이 그렇게 굳어지고 아니 근데 있어요. 20대 국회가 시작하고 나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도 있죠.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근데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인적 동일성이 없어서 재의결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보세요. 19대가 법안을 청와대 보냈어요. 자 한번 어때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그러면 다시 논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19대 사람은 다 사라지고 20대가 새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진짜 아까 우리 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충결남 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님 설마 괜찮다. 이렇게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하는데 그럴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무책임한 건데 원래 진짜 좀 무책임하니까 겁이 나요. 저는 진짜. 근데 이런 여소야대 국면이면 20대 국회에서 또 개정안을 아예 새로 하나 만들어서 또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과를 시킬 수도 있죠. 이러면 또 박근혜 청와대 이쪽은 약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반대했는데 강행을 하네. 뭐 아니, 근데 새누리당도 이런 동정 여론 또 노림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게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굳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해도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받아들일까? 근데 전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에 안 자꾸 받아들일 마음이 수 있고 굳어집니다. 새누리당도 사실 이제 반발을 하게 된 거죠. 자기네 당 의원들도 다 찬성을 해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놔두고서 20대 국회 들어서서 뭐 폐기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법률 공포를 미루는 건데요. 근데 이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가 공표하지 않으면 법률로 자동적으로 확정된다는 의견하고 정부가 제의 요구를 하고 싶어도 인적 구성이 바뀌어서 못한 거니까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도 폐기된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또 결론은 공은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헌법재판소로? 그래서 탄핵안까지 같이 올렸으면 좋겠네. 괜찮네. 9명. 예. 어차피 하는 거. 아니 헌법재판소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있는 정당도 다 해산시켜버리고 뭐 별거 다 하는데 아니 이러면 이것도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해석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이건 싸워야 돼요. 이거는 싸워야겠네요. 그대로 있으면 안 우리가 돼요, 그냥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가 그렇게까지 뻔뻔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네요. 뭐 이거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는 뭐 폐기해보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 라반트 하물 저희 같은 민간인도 총선 결과를 놓고 몇 달째 토론도 하고 이게 이 안에 있는 표심에 깔려 있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요구가 뭔가 이런 걸 연구를 하는데 이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청와대 이런 국회에 있다는 사람들이 과연 민심과 민의에 관심이나 있나 싶어요. 모르셨어요? 아니 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민주를 지향하니까 어떤 중요 현상이 나타나면 토론을 해요. 소통을 하고. 근데 그쪽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다 입을 닫아요. 남 탓을 하지. 아니 정보를 찾고 해서 정보를. 자기가 말하지 않아. 아니, 괜히 찍혀가지고 작살낼 필요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아마 분명히 청와대 내에도 지금 가만히 있을 거예요. 다 대통령 눈만 쳐다보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일하기도 편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총선 끝나고 한 달 보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한 달 보름 동안 한 거는 서로 남 탓이었어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내가 잘못해가 내가 국정운영 잘못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라고 보지 않잖아요. 계속 남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볼 게 새누리당이 그간에는 막 자기네끼리 안에서 막 싸우다가도 당내 방침이 딱 정해지면 그 방침을 다 따랐거든요. 군소리 없이. 근데 이번엔 막 열심히 싸워. 근데 이게 원내대표가 공문까지 보내서 이 법안 통과시키지 말라고 반대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탈표가 엄청나게 생겨서 이 법안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새누리당이 대선 주자 간 보는 상태로 접어든 거예요, 거의. 서로 지금 간 보느라 그런 면도 있고 이번에 국회법을 낸 사람이 정의화잖아요. 근데 정의화가 제3지대론 창당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본인도 의사를 밝혔고 이게 실제 가능한 그 보수 진영의 플랜 A는 새누리당으로 가서 집권을 한다지만 플랜 B는 새누리당이 이렇게 민심의 타격을 크게 받은 이상 이걸로 안 될 경우에 또 상정을 하자 하면서 보수 진영의 제3지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상은 되지 않는가. 저는 그것도 걸리더라고. 안철수랑 국민의당이 그 얘기 했잖아요. 딱 떠오르네. 새누리당은 안 갈 거다. 딱 그랬잖아요. 새누리당 탈당할 사람 우리 당으로 오라고 그러면 그러죠. 정의와 유승민 뭐 이런 얘기 국민의당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새누리당의
이른바 합리적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 보수가 지금까지 새누리당에 왜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네네 하여간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림이 한쪽에선 또 구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나갈 사람 나가라 이렇게 새누리당이 자신감 있게 하는 것도 나갈 사람 나가서 안철수한테 그래서 가는 건가? 대통령 청와대도 그런 거죠. 이 국회법을 받는 게 국회 운영 문제이긴 하지만 이 자체를 그냥 가냐 마냐가 새에서 저쪽이 추진하고 있는 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거기 힘이 실리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역관계가 이미 내포된 싸움 아닌가 이게. 싸움은 기세예요. 싸움은 기세. 그죠. 어떤 싸움에서도 지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또 보톡스 얘기하시려고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보톡스 아니고 아니 표정 관리가 안 될 법하지 이거를 뭐 재의결하라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법안을 미룰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법안을 발표하자니 정말 행정부가 마비될 것 같고 자기 생각에는 이러니까 약간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표정 관리 안 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힘들면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우간다 가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 이란에서는 이란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히잡을 썼잖아요. 네. 우간다는 우간다 뭐죠? 가서도 우간다 문화를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간다는 뭐죠? 뭐, 대표적으로 막 장식물도 그러고 여기 네, 막 이렇게 또- 귀 뚫고 턱 뚫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기대합니다. 기대 한번. 예. 박근혜 대통령 힘들면 내려오시면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라디오 반민특위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난 말하고 싶어 그날 그 자리에 이 엄마도 있었다고 내 아이들에게 나도 말할 거야 이 아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저마다 촛불이 되어 어둠을 이겨내고 노래하던 날 화장실 한 번 못 가고 추위에 몸살이 나도 엄마 아빠는 그 자리 지켰다고 그렇게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두 눈 반짝이며 너희가 물어오면 난 대답할 거야 나도 말할 거야 너희에겐 새날을 주고받